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시아쌤입니다. 오늘은 충담사의 찬 기파랑 가라는 향가 작품 하나를 공부를 좀 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이 지금 작품 제목을 읽었는데 이렇게 끊어 읽었던 거 여러분 보이시죠? 찬 기파랑 가. 네, 작품의 제목을 좀 이해하기 위해서는 좀 제목을 좀 끊어 읽을 필요가 있었어요. 기파랑은요, 기파랑은 화랑의 이름이에요. 기파랑이라는 화랑이 있었다는 거죠. 신라시대 때 그 기파랑을 찬양하는 또는 예찬하는 노래 가짜죠. 노래. 찬 기파랑 가 하면 작품 제목의 의미가 기파랑을 찬양하는 노래다라는 뜻입니다. 누가 지었냐? 충담사라는 스님이 지으셨습니다. 그 향가라는 게 신라 귀족들의 노래였고요. 이 귀족이라고 할 때는 누구를 많이 일컫냐면은 주로 이 향가의 어떤 창작자와 향유충이 됐던 그런 귀족들이라면 스님들, 신라는 불교의 국가였잖아요. 그래서 뭐 왕자 이런 사람들이 스님이 되기도 하고 그랬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스님들이 귀족 신분으로 있었던 거죠. 그래서 스님들이랑 그 다음에 화랑들. 이 화랑들이 주된 창작과 향유 계층이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 충담사라는 스님이 기파랑을 찬양하는, 기파랑이라는 화랑을 찬양하는 노래를 지었구나, 이런 거 여러분이 확인하고 가실 수 있겠습니다. 선생님이 카메라를 좀 잘 설치를 못 해놓은 상태로 영상을 막 찍네요. 자, 이 정도 하면 되겠죠? 네. 자, 같이 보세요. 19제 향가였고요. 기파랑을 찬양하는 노래인데, 여러분, 선생님이랑 이따가 확인하게 될 테지만, 굉장히 상징이 돋보이는 작품이기도 하고, 우리가 상징이 돋보일 때 이 문학성이 높다 이런 평가를 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향가가 4구체, 8구체, 10구체 이 세 가지의 형식이 있었는데, 찬 기파랑 가는 고도로 정연되어 있는, 고도로 좀 발전되어 있는 그런 형식인 19체를 택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제망매가라는 작품과 함께 향가에서는 좀 반드시 배우고 가야 되는 아주 문학성이 돋보이는 작품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잘 정리해 놓고 가시기를 바라겠고요. 그리고 이게 향찰로 표기가 됐고, 이 향찰로 표기가 된 것을 또 고어로 옮겨놨단 말이에요. 근데 굉장히 기본 작품이고 중요한 작품인데, 이 고어로 옮김 과정에서 어떤 맥락이나 좀 해석을 한 번도 해보지 않았거나 내용 공부를 해보지 않았던 친구들은 어떤 내용인지 잘 이해가 안 돼요. 좀 어렵게 느껴질 수 있다는 거죠. 우리가 이제 19체 향가의 가장 유명한 작품이 제망매가랑 찬 기파랑가가 있다고 했는데, 제망매가는 상대적으로 이해하는 게 그렇게 어렵지 않단 말이에요. 근데 찬 기파랑가는 제망매가보다 상징적인 의미들이 훨씬 더 많아. 그래서 이해하기가 좀 어려워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잘 배우고 가야 되는 작품이다 라는 얘기를 먼저 드리겠고요. 그리고 또 문제가 뭐가 있냐면, 이게 이제 향찰 표기로 되어 있잖아요. 여러분, 향가가 향찰 표기로 되어 있다라는 거는 알고 계시죠? 우리 신라시대 때 우리의 문자가 없었단 말이지. 우리의 문자가 없으니까 먼저 문자를 발명한 국가로부터 문자를 빌려왔어. 어디서 먼저 문자를 발명했어요? 중국에서 먼저 문자를 발명했죠. 그래서 그 문자를 빌려왔어. 한자를 빌려왔단 말이에요. 한자를 빌려왔는데, 우리 민족들이 얼마나 우리 조상들이 창의적이었는지 빌려온 문자를 가지고 그대로 사용하지 않은 거야. 다시 말해, 중국식으로 한자를 사용하지 않았다는 거죠. 중국식으로 한자를 사용하지 않고 우리 문장 전체를 적는데 그냥 중국의 문자만 빌려와서 우리 맘대로, 우리 멋대로 규칙을 정해가지고 이렇게 우리 말을 기록했다 그 얘기야. 우리의 노래를 기록했고, 그래서 신라시대 때 귀족들이 불렀던 우리의 노래가 뭐야? 향가죠. 근데 그 향가를 뭐로 기록했다? 한자를 빌려와서 기록을 했다. 그랬는데 어떻게 기록했다? 우리의 말을 기록하기 위해서 중국의 문자를 중국식이 아니라 우리식으로 바꾸어 기록했다. 그게 향찰 표기다라는 얘기죠. 자, 다시 그러니까 신라 귀족의 노래였던 향가는 무엇으로 표기가 됐다? 향찰로 표기됐다. 그런데 이 향찰이라는 건 기본적으로 차자표기야. 차자표기라는 거 뭐야?
문자를 빌려와서 빌려온 표기, 우리한테 문자가 없었기 때문에. 그런데 어떻게 했다? 문자를 대단히 주체적으로 빌려왔더라. 우리식으로 바꿔가지고 문자를 사용했더라. 남의 문자를 빌려와서는 그 얘기가 이제 되는 거죠. 자, 이 얘기를 선생님이 왜 했냐면 찬 기파랑 가는 그것 때문에 좀 문제가 되는 작품이에요. 우리 여러분 향가에서 처형가를 먼저 배웠다면 향가 처형가, 팔구체 처형가가 먼저 발견이 되고 그 처형가에 비슷한 내용을 가지고 있는 고려가요, 한글로 기록이 되어 있는 고려가요 처형가가 발견이 되고 이 두 개를 같이 놓고 보니까 이 향찰, 향찰을 우리가 어떻게 해독하면 되겠구나 라는 감을 잡았단 말이야. 그래서 한자가 이렇게 쭉 적혀 있는 거지. 한자가 이렇게 쭉 적혀 있는데 이 한자를 중국식이 아니라 향찰식으로 읽으려면 어떻게 읽어야 된다 라는 거를 발견하는 분들이 계세요. 그분이 누구냐면 일제강점기 때 양주동 박사, 그리고 양주동 박사의 제작격인 김한진 박사, 이 두 분이 이 향찰 표기를 해독하는 방법을 처형가를 가지고, 신라향가인 처형가 그리고 고려가요 한글로 기록되어 있는 처형가, 이 두 개를 매칭해 가지고 향찰을 해독하는 방법들을 이제 밝혀냈다, 그 얘기인 거죠. 그런데 이 찬 기파랑 가를 해독할 때 두 분이 이제 그러니까 거의 비슷하게 해독이 됐는데, 향가 작품들을 해석을 해냈는데 이 두 분이 이 찬 기파랑 가에 있어서만큼은 해석이 좀 갈려요. 그래서 우리가 양주동 박사의 해독도 배우고 김한진 박사의 해독도 배우게 될 거예요. 여기 지금 보세요. 여기가 이제 김한진 박사의 해독이에요. 선생님이 이따가 선생님이 같이 해볼 텐데 지금은 양수동 박사의 해독을 먼저 보게 되는 거죠. 이렇게 두 분의 해석이 다르고 그 해석에 따라서 의미가 조금씩 달라지기 때문에 이 두 개를 비교하라는 문제가 내신에서는 출제가 되고 그리고 모의고사에서도 기본 작품이기 때문에 충분히 출제가 많이 되는 작품이다. 그러니까 이번 시간에 잘 공부해두고 가자라는 말씀을 먼저 좀 드리겠습니다. 자, 출발해보죠. 열치매, 여러저치매 이렇게 해석이 됐어요. 여러저치매라는 건 여러분 우리 두 개의 의미로 좀 이해를 해요. 어떤 의미로 이해됐냐면 열어젖힌다는 건 이렇게 문을 열어젖혔다라는 의미로 이해할 수도 있고, 그리고 하늘에 밤하늘에 달이 떠 있었는데 구름이 좀 가려 있었던 거지. 근데 그 구름이 이렇게 사라지면서 나타난 달, 구름이 열려지면서 달이 나타났다. 이렇게 해석하기도 합니다. 어찌됐든 열어젖혔지 뭔가를. 열어젖힘에 나토얀 달이, 나타난 달이 흰구름 조쳐 떠가는 안디야. 흰구름을 따라, 조쳐는 따라라고 해석해야 되는 거죠. 떠가는 것이 안디야 아닌가 질문이야. 질문. 열어젖혔는데 달이 보였다는 거야. 근데 이 달이 흰구름을 따라 떠나는 것이 아니냐, 흰구름을 따라서 떠가고 있구나, 어딘가로 떠나가고 있습니까? 이렇게 지금 여기까지 뭐 한 거야? 달에게 질문을 한 거로 보여요. 화자가. 됐죠? 선생님이 상황을 다시 한번 정리해보면 문을 열어젖혔어? 또는 구름이 이렇게 열리면서 달이 나타났어? 그 달을 화자가 봤어. 보고서 물어본 거야, 달에게. 달님, 밝은 달님, 흰구름을 따라 어디로 떠가고 계신 건가요? 이렇게 물어본 거죠. 그랬더니 여기서부터 달의 대답이 시작이 됩니다. 다시. 달이 대답해. 화자와 달이 이제 묻고 답하는 관계인 거야. 새파란 나리여에, 새파란 내가에, 기랑의 지지 이슈라. 기랑의 지지. 자, 요거 되게 많이 나오는 단어입니다. 빨간색 동그라미 별표 하시고요. 기랑은 누구? 제목에 있는 기파랑을 가리키는 거죠. 기파랑의 모습이 있구나. 기파랑의 모습이 있구나. 이로나릿 제벽이. 자, 요거 해석 어떻게 되냐면 이로부터 나릿은 내가의 제벽이는 조약돌에서, 이렇게 해석이 됩니다. 이로부터 내가의 조약돌에서 낭이여 디니다샤온, 기파랑이, 기파랑을 가리키는 표현이라고 했어. 기파랑이 디니다샤온, 지니셨던 마잠의 가잘 존노라죠. 마잠,
마음이죠. 마음의 가, 끝가자요, 여러분. 끝을 좇노라죠. 좇다, 따르다 라는 뜻인 거 알고 계시죠? 몰랐던 사람들이 있다면 빨간색 동그라미 별표하시고요. 마음의 끝을 좇노라죠. 따르고 있노라 혹은 따르고 싶구나. 자, 이렇게 해석이 됩니다. 여기까지 달의 대답이 끝납니다. 화자가 질문했어. 뭐라고? 흰 구름을 따라 어디로 가고 계신가요? 라고 질문했어. 달이 대답했어. 어떻게 대답했어? 저 새파란 냇가에 기파랑의 모습이 있어. 그래서 거기로 갔어. 가서 냇가에 조약돌을 봤더니 거기에도 기파랑의 마음이 있네. 그래서 그 기파랑이 지니셨던 마음의 끝을 내가 따르고 있는 중이야. 이렇게 답한 거죠. 그랬더니 화자의 찬양과 경탄이 나옵니다. 아사 아니고 감탄사죠. 19제한과 낙구에 있는 감탄사 기본적으로 반드시 나오는 거 알고 계시죠? 자식까지가 높아 설이 못 누울 화반이여. 자까지 해석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자까지가 높아 설이 모를 화반이여. 화반은 화랑의 우두머리라는 뜻이래요. 화랑의 우두머리여, 뭐뭐이여. 영탄적 어조를 만드는 혹격조사 나왔습니다. 뭐라고 답한 거야? 그러니까 달이 이렇게 얘기한 거야. 내가 어딘가로 가냐고 네가 궁금해했잖아. 근데 나는 새파란 냇가에서도 기파랑의 모습이 보이고 또 냇가의 조약돌에서도 기파랑의 모습이 보여. 그래서 나는 그 마음을 따라서 흘러가고 있는 중이야. 밤하늘에 하얗게 빛나는 정말 그 광명이 그런 얘기를 하고 있더라. 그 얘기인 거지. 그래서 그 얘기를 딱 듣고 나니까 화자의 마음에 감동이 막 물밀듯이 밀려오면서 뭐에 대한? 기파랑의 인품에 대한 막 감동이 물밀듯 밀려오면서 달님, 제가 또 아는 거 있어요. 기파랑의 인품은 자까지 같아요. 잣나무가 아주 큰 잣나무, 그 높고 고매한 아주 고결한 그 잣나무 같아서 서리가 아무리 쳐도 그 서리를 모를 것처럼 그렇게 너무너무 고결한 존재가 화랑의 우두머리셨고 그게 바로 기파랑이셨죠. 이렇게 달에게 또 화자가 답하고 있는 거 요렇게 끊어서 읽었다 그 얘기입니다. 자, 이게 누구? 양주동 박사의 해독법이었어. 그래서 달과 화자의 문답법을 통해서 기파랑을 예찬하는, 특히 기파랑의 인품을 자연물을 통해 예찬하는 내용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정리가 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해석이 기본적으로 되셔야 돼요. 고전 시간은 해석이 안 되면 무슨 내용인지 하나도 독해가 안 되죠. 외국어처럼 보이니까. 그래서 해석 준비, 정리하는 거 잊지 마시고요. 자, 첫 번째 문제부터 이제 정리하고 갑시다. 아야는 향가의 정형시적인 특징과 관련된 시어다. 이런 시어를 뭐라고 한다? 감탄사라고 한다. 9구와 10구를 묶어서 뭐라고 하는지 아시죠? 낙구고. 그래서 낙구의 감탄사가 나온 거죠. 시조 종장의 감탄사와 유사하다. 시상을 집약하거나 전환하고 그리고 마무리하는 기능을 담당하고 있었다. 알고 계셔야 합니다. 별표 체크하시고요. 자, 그러면 여기에 어떤 정서가 집약이 돼 있니? 라고 물어볼 수 있겠지. 그럼 어떤 정서? 화자의 정서, 대상에 대한 감탄, 예찬. 이때 대상은 누구다? 기파랑이다. 기파랑에 대한 예찬의 정서가 아야에 농축되었다가 빵 터졌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자까지와 같은 기파랑은 서리를 모를 거야. 이 서리는 플러스다, 마이너스다. 시련과 고난. 어떤 시련과 어떤 고난이 와도 꺾어지지 않는 높은 자까지와 같다. 이렇게. 그래서 그 자까지, 나무를 이렇게 좀 죽이려는 차가운, 매서운 바람을 몰고 오는 그런 서리는 시련과 고난에 해당이 되겠다라는 거. 이 시에서는 유일하게 마이너스의 단어라고 보이죠? 네, 서리 기억하고 가시면 되고요. 대상과의 문답 나눠서 해석했습니다. 우리 1행부터 3행까지 기부분 달을 향한 질문하고 4행부터 8행까지 서부분 달의 대답이 있고 9행 10행 결의 화자의 감탄으로 끝났다라는 거 앞에서 이미 정리 드렸습니다. 자, 5번 별표입니다. 이때 기파랑의 인품을 상징할 수 있는 자연물 4개, 거기에서 연상되는 인품의 내용을 우리가 정리해 볼 수 있습니다. 자, 첫 번째 나온 자연물은 뭐였냐? 달이었어. 달은 물론
화자가 어디로 가고 있니? 그랬더니 자기가 기파랑의 인품이 너무 고결하고 정말 맑고 깨끗한 인품이 너무 찬양받을 만해서 따라가고 있다 이렇게 표현을 하긴 했지만 여러분 밤하늘에 빛나는 광채, 광명이야말로 정말로 우리가 추구해야 되는 어떤 이상적인 가치잖아요. 그래서 찬 기파랑 가에서는 달, 첫 번째 나온 자연물 달을 기파랑의 인품과 연결합니다. 그래서 달은 광명, 숭고한 인품, 고결함의 상징을 갖게 되는 거죠. 왜? 밤하늘에 깜깜한 밤하늘에 유일한 광채이기 때문에. 됐죠? 그리고 그 달이 어디로 갔어? 새파란 시내로 갔잖아. 새파란 시내. 거기에 기파랑의 모습이 있다고 얘기했잖아. 여기서 쭉 가지고 와서 시내의 그 맑고 깨끗함. 요게 또 기파랑의 인품으로 연결이 되겠다라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 냇가에 가서 또 뭘 봤어? 조약돌에서 낭에 지니시던 마음의 끝을 따르고 있다고 그랬잖아. 그래서 여기 이렇게 가지고 오는 거야. 그러면 여러분 강가에 가면 조약돌이 있지. 보면 어때요? 조약돌이 갖고 있는 성격 되게 딱딱하잖아. 그래서 요 딱딱함이 어떤 성품으로? 강직함으로. 누가 막 유혹을 하고 꼬시고 막 내가 돈을 막 1억을 줄게 막 100억을 줄게 그래도 넘어가지 않아. 뇌물에 굴하지 않아. 이런 아주 강직함. 그리고 조약돌 보면 자갈돌 보면 여러분 이렇게 자꾸 이렇게 풍화작용도 일어나고 그러면서 동글동글해져 있잖아요. 뭐가 나 있지 않지? 그래서 이 동글동글한 것 때문에 성품, 원만함 성품으로 연결이 되는 겁니다. 됐죠? 그리고 잣가지라는 거, 잣나무라는 거 완전히 굉장히 높게 이렇게 자라나죠. 그래서 아주 고결함을 의미하게 되고요. 자, 요렇게 4가지의 자연물이 나왔는데 이 시에 요 4가지의 자연물들이 모두 다 기파랑의 인품을 상징하고 있더라. 그래서 아까 선생님 뭐라 그랬어? 찬 기파랑가에서는 상징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어서 제망매가보다는 조금 어렵게 느껴질 수 있어요. 라는 얘기를 했던 게 바로 요 자연물들 때문에 그랬던 거죠. 됐죠? 그래서 요거 별표하시고 정리 잘 해놓고 가십니다. 네, 그리고 A 보시죠. 여기 작가지부터 서리 모를 화반이요. 여기 사용된 표현법을 한번 말해봐라. 영탄법 어디 있어요, 여러분? 펜을 좀 바꿔볼까요? 네, 파란색으로 바꿔볼까요? 요거 영탄법 만드는 거 아시죠? 감탄사. 그리고 화반 이어. 요 혹격조사 요것도 영탄법을 만들어냅니다. 영탄법 나와 있고요. 색채 대비 어디 있어요, 여러분? 작가지. 얘는 상록수야. 그래서 푸른색입니다. 서리는요? 흰색이고요. 그래서 여기 색채 대비도 나타났죠. 그쵸? 그리고 대조 나타났어? 무엇과 무엇의 대조 보이는 거예요? 작가지와 서리의 대조가 보이고 있는 거죠. 그리고 작가지와 서리는 모두 다 뭐로 사용이 된 거다? 상징으로 사용이 된 거다라는 거 여러분들이 다 이해하신다면 6번의 표현법도 제대로 말씀하실 수 있을 겁니다. 됐죠? 그 다음 넘어가 봅시다. 네, 빨강 펜으로 선생님 자꾸 바꿀게요. 다음 보시죠. 자, 이 시가 구성 방식 면에서 일반적인 19체향가와 좀 달라. 어떻게 다르냐면 자, 19체향가 10줄이죠? 10줄을 일반적으로 어떻게 끊었어? 4개, 4개, 2개로 끊어서 4, 4, 2, 3단의 의미 구조를 갖는 게 향가다. 우리가 보통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야. 19체 향가의 형식적인 특징으로. 그런데 지금 양수동 박사 같은 경우, 김한진 박사도 마찬가지예요. 창기파랑가 같은 경우에는 아무리 4개, 2개로 끊으려고 해봐도 다른 거는 다 그게 되는데 얘는 잘 안 된 거죠. 그래서 할 수 없이 하나, 둘, 3개. 그 다음 하나, 둘, 셋, 넷, 5개. 3, 5 그리고 9행, 10행 2개. 3, 5, 2로 끊어낼 수밖에 없었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4, 4, 2의 구조가 아니라 3, 5, 2의 구조로 되어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요건 좀 지우고 가십니다, 여러분. 이거 잘못 써진 거야. 양주동 박사 해독에 의하자면 3, 5, 2의 구조다. 그 얘기입니다. 자, 8번 별표. 왜 향가문화의 백미? 백미라는 건 뭐 압권 해도 되고요. 뭐야? 최고. 평가하느냐 이거지. 아까 말씀드렸죠? 고도의 상징 수법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제가 뭐냐? 기파랑을 예찬하는데 그죠? 찬 기파랑가 기파랑을 예찬하는 노래인데 특히 뭐 기파랑의 인품 외모 아니야? 인품을 찬양하고 추모해.
아, 기파랑이 돌아가셨구나. 죽은 이를 그리워하는. 돌아가신 기파랑을 추모하는 그리고 인품을 찬양하는 그런 주제를 갖고 있습니다. 자, 미의식 뭐가 드러나겠습니까? 여러분 숭고미가 드러나겠죠. 왜 숭고미가 드러난다고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는 겁니까? 기파랑의 이상적인, 다시 말해 존경할 만한 가치를 예찬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이렇게 존경할 만한 가치를 예찬할 때, 뭐 충신을 예찬한다든지 효자를 예찬한다든지 이렇게 예찬을 할 때, 카메라가 작고 네, 이렇게 예찬을 할 때 그 작품에 드러나는 미의식은 뭐라고 얘기한다? 숭고미라고 얘기한다. 숭고한 아름다움이 드러나고 있다. 우리한테 숭고한 감동을 줘 라고 얘기한다라는 거지. 그래서 기파랑의 인품이 정말 우리가 추구해야 되는 이상적인 인품이기 때문에 숭고미가 드러난다 이렇게 얘기하게 된다라는 얘기죠. 그리고 작품 전체에 어떤 분위기가 느껴지게 되냐면 기파랑의 그 고교라고 숭고한 인품을 추모하면서 따르게 타는 진취적인 기상이, 굉장히 진취적인 기상이 느껴졌다. 달도 막 따라가고 있었고, 그리고 달이 막 따라가고 있는 그 모습을 보면서 화자가 막 가슴이 벅차서 감동하고 있었고, 굉장히 진취적인 느낌이 든다 그 얘기입니다. 자, 김한진 박사의 해석이랑 조금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그 차이점을 여러분들이 이따가 확인하실 겁니다. 이 시의 특징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겠다. 이 시는 대상의 특성, 대상이 누구? 기파랑. 기파랑의 특성을 자연물 뭐 있었어? 달 있었고, 여러분 시내 있었고, 또 뭐 있었어? 조약돌이 있었죠. 그죠? 그리고 작까지 있었고, 요렇게 자연물을 통해 구체적이고, 얘네들 다 뭐야? 다 시각적인 이미지들, 시각적으로 형상화했다. 기파랑의 눈에 보이지 않는 인품을 보이게끔, 자연물을 통해서 이렇게 보이게끔 형상화해 놓고 있구나, 특징이구나 라는 거 알 수 있습니다. 자, 이런 19체 향가를 여러분 산회가라고 불렀죠. 다른 말로 하면 이거 신라의 노래라는 뜻이었대요. 산회가라고 불렀고, 향가의 특징 혹시 모르는 친구들 있으면 한 번 더 정리하십니다. 신라 귀족, 특히 화랑, 승려의 노래였다. 배경 설화와 함께 전해지고 있다. 향찰로 표기되었다. 4구체, 8구체, 19체가 있다. 라는 건 갈래의 특징은 여러분들이 좀 정리를 해두고 가셔야 돼요. 그래야 그 갈래 안에 속해 있는 작품들을 이해하기가 훨씬 더 쉬워집니다. 그래서 정리하는 거 좀 잊지 마시고요. 됐죠? 자, 요 찬기파랑가 우리 양주동 박사의 해독을 먼저 봤습니다. 자, 이번에는 향찰 표기 한자로 쪼로로로로 기록되어 있는 그 향찰 표기를 가지고 김한진 박사가 조금 양주동 박사와는 다른 해석을 하셨단 말이야. 그래서 이 김한진 박사의 해독을 좀 양주동 박사와 비교하면서 가봅시다. 자, 이렇게 되어 있어요. 느껴곰 바람에 이슬발간 달알이 흰구름 쫓았다건 언제에 모래가른 물서리 여해 기랑의 드지올시 수풀이야. 자, 여기는 뭐야? 와, 5줄을 묶어놨네. 그죠? 해석을 하면 여러분 여기 요렇게 선생님 해석해 놨어. 느껴 곰은 강세. 그래서 해석이 어떻게 되냐면 흐느끼며 이렇게 해석이 돼. 흐느끼며 바라보매. 어떻게 한 거야 여러분? 상황이 뭐야 상황이. 아까 말했죠. 이거 추모시라고. 기파랑의 죽음인 거지. 기파랑의 죽음을 흐느꼈어. 슬퍼하고 있는 중인 거죠. 기파랑의 죽음을 이렇게 슬퍼하면서 흑흑흑 흐느끼다가 이렇게 바라본 거죠. 이렇게 바라봤더니 이슬 밝힌 달이 흰구름을 따라 떠나간 언저리. 언저리는 언저리란 뜻이야. 언저리 여러분 모서리. 그러면 여러분 뭐 이렇게 이런 공간이 있다고 쳐보잔 말이야. 그럼 여기 중앙이 있고 여기가 언저리죠. 여기가 언저리. 우리가 모서리라고 부르는 거야. 그러면 삶과 죽음 이 대립구도를 놓고 봤을 때 삶의 공간이라는 거, 생명의 공간이라는 건 여기 중심부에 있을 거란 말이지. 그런데 그렇게 놓고 본다면 이 모서리, 언저리라는 거, 이 끝이잖아. 끝. 삶의 끝. 태는 뭐가 있는 거야, 여러분? 이거는 죽음의 공간이 되는 거죠. 죽음의 공간.
그러니까 이슬을 밝히고 있던 이 달이 어떻게 됐냐면 흰 구름을 따라서 어디로 떠갔어? 언저리로 떠갔대. 죽음의 공간으로 갔다 그 얘기인 거야. 그러니까 이 달은 뭘 말하는 거야? 기파랑을 상징하게 되는 거죠. 이해되셨죠? 그래서 기파랑이 흰 구름을 따라서 어디로 갔어? 죽음의 공간으로 갔어. 무슨 말인지 되셨죠? 흰 구름을 따라 떠나간 언저리에 모래를 가른 물소리 여해 물가에 기파랑의 기랑이야 기파랑 기파랑의 드지올씨 아까 양동 박사 해석이랑 똑같죠. 여기 부분은 기파랑의 모습이로구나 수풀이여 이렇게 수풀을 먼저 불렀어. 그러면 여러분, 자, 이 수풀이 도대체 뭐냐 이거지. 여러분 요거 해석할 때 주의하셔야 됩니다. 이 수풀은요, 앞에서 우리가 얘기했던 것처럼 양수동 박사 해독에서는 자연물들이 대부분 기파랑의 인품을 상징하고 있었잖아요. 그래서 여기 지금 학자들 중에는 여기 모래 가른 물가에 기파랑의 모습 이로구나 수풀이여 했을 때 이 수풀도 기파랑의 인품을 의미해라고 해석하는 경우가 있어요. 수풀이 갖고 있는 짙은 초록색 뭐 이런 걸 가지고 와서. 그런데 일반적으로는 이 수풀을 어떻게 해석을 하냐면 이게 지금 김한진 박사의 해독은 기본적으로 슬픔으로부터 출발을 했단 말이지. 그래가지고 이렇게 흰 구름을 따라서 기파랑은 돌아가셨고 이미. 그러니 여기 기파랑의 모습을 이로구나 수풀이여는 어떻게 해석하는 게 맞겠구나. 기파랑의 모습인 줄 착각하게 한 대상이야. 기파랑의 모습이로구나 수풀이여 이랬으니까. 그런데 이렇게 기파랑의 모습인 줄 착각하면서 예찬한 게 아니라 뭘 더 부각했다. 기파랑을 볼 수 없는 현실을 깨닫게 했다 그 얘기인 거지. 무슨 말인지 되셨죠? 화자가 수풀을 생각했어. 수풀을 보면서 그 수풀의 생명력을 보면서 이제 이토록 생명력에 넘치셨던 짙은 녹색에 막 에너지를 뿜뿜 하셨던 기파랑은 이제 이곳에 안 계시는구나 라는 걸 깨달으면서 막 더 슬픔으로 빠져들어갈 수밖에 없는 요런 정서를 부각하고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여기까지가 한 달락이 끝나요. 기 부분이 여기서 끝나고요. 김한진 박사 해석입니다. 이론아릿 제벽이. 자, 이론아릿. 여기 이론은요. 그래서 요거는 지명이 돼요, 여러분. 앞에서 양수동 박사 해석에서는 1호부터 내과의 조약돌에서 뭐 이렇게 해석을 했잖아요. 근데 여기 같은 경우는 1호라는 내과, 조약, 제벽이는 자갈 벌판, 자갈이 이렇게 많이 있는 그 벌판에서 이렇게 해석이 되는 거예요. 1호 내과, 1호라는 내과의 자갈 벌에서 낭이여 디니더샤온, 낭이 지니시던 마음의 끝을 따르고 싶노라. 여기까지 3. 이렇게 끝나는 거죠. 이게 서부분이 됩니다. 서부분. 1호 내과 자갈벌에서 낭이 지니시던 마음의 끝을 따르고 있노라. 이건 누군 거야, 여러분? 여기는 화자가 주체인 거야. 화자가. 그러면 1호 내과 제벽에가 뭐가 되냐면 화자의 공간이 됩니다. 화자가 지금 어디 있는 거야? 1호 내과의 자갈벌에 있는 거지. 그 자갈벌에서 뭘 본 거야? 저기 언저리로 떠나간 기파랑을 생각하고 있는 중이다 라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이해되셨죠? 감탄사 나왔고 자시까지 높아 자까지 동일하게 양통 박사와 동일한 자연물 나왔죠? 자까지 높아 눈이 못 덮을 고깔이여. 자, 화반이라고 표현했었는데 양수동 박사는 김한진 박사 같은 경우는 고깔은 역시 화랑의 우두머리야. 화랑의 우두머리인데 고깔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구나 라는 거 됐죠? 그리고 서리를 뭐라고 바꿔놨다? 눈이라고 바꿔놨구나. 눈이 모달두폴은 뭐야? 못 덮을 이렇게 해석하시면 되는 거죠. 됐죠? 자까지가 높아 눈이 못 덮을 화랑의 우두머리여 이러면서 해석이 끝났습니다. 됐죠? 이렇게 해석을 해보면 여러분 양수동 박사 해독과 큰 차이가 두 군데서 나타났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 달이 흰 구름을 따라 떠나간 언저리를 봤단 말이지. 그러니까 달이 이미 흰 구름을 따라 떠나갔어요. 그래서 화자가 직접 보는 게 아니야. 양수동 박사 해석에서는 어땠어? 달과 묻고 답하고 있었단 말이죠. 그런데 지금 김한진 박사 해석에서는 흰 구름을 따라 떠나갔어. 달은 언저리로. 따라서 달은 상상을 통해서 접근하고 있다. 그러니까 머릿속으로 달이 떠나간 걸 상상하고 있는 거지. 언저리로 갔다.
달의 모습을 상상하고 있다라는 거 첫 번째 차이점이고요. 두 번째는 무슨 차이? 냇가와 자갈벌이 모두 기파랑의 인품과 관련되어 있던 양수동 해독과 달리 김한진 해독에서의 물 1호 냇가와 자갈은 화자가 있는 단순한 공간의 의미를 갖게 됩니다. 이렇게 두 개의 커다란 차이가 있었다라는 거 여러분 별표하고 차이를 기억하고 가십니다. 자, 해독이 달라진 이유 뭐예요? 한자의 차자, 문자를 빌려온 표기다 라는 얘기 드렸죠. 향찰 표기 원칙을 우리가 정확히 알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냥 대충은 알아. 한 80% 정도는 어떤 원칙이 있었냐? 실질 형태소, 의미를 가지고 있는 실질 형태소는 한자의 훈독을 했고 뜻을 읽었단 말이야. 뜻으로. 형식 형태소, 뭐 말하는 거죠? 조사와 어미를 말하는 거죠. 조사와 어미는 한자의 음을 읽었다. 음을 읽었다. 이렇게. 요 정도는 80% 정도 맞는데 나머지 20% 제대로 모릅니다. 그래서 해석이 달라진 부분들이 있었다. 그 해석이 아주 극명하게 달라진 것이 찬기파랑가라는 작품이다. 라고 여러분들이 좀 정리하고 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상황, 기파랑을 추모하는 거야. 돌아가신 기파랑을 추모하는데 어떻게 고매한 인품을 예찬함으로써 마지막 단락에 나온 거죠. 여기 인품을 예찬하는 대응, 정서, 태도를 보여주고 있었다라고 정리가 되시고요. 자, 이렇게 김한진 박사의 해독을 했을 때 기파랑의 인품과 관련된 자연물 두 개는 달과 자까지가 되는 거죠. 됐죠? 양수동 박사에선 자연물이 총 4개였는데 여기 2개로 줄어들어 있습니다. 달은 광명, 흰구름을 따라 언저리로 갔던 달은 광명이었고 그래서 고결함, 숭고함 을 상징하고 있었고 자까지도 역시 아주 높아서 눈이 침범하지 못하는 그런 존재이기 때문에 고결함, 고매함 이런 기파랑의 인품을 예찬하는 자연물로 우리가 해석을 하고 갈 수 있겠다라는 거 여러분 이해 아마 되셨을 겁니다. 공간적인 구조는 여러분 대립구조가 되는 거야. 대립구조. 기파랑은 어디에 계셔요? 흰구름을 따라 떠나가 버린 언저리에 있습니다. 흰구름 따라 떠난 언저리, 불길한 곳, 죽음의 기운이 서린 곳. 아까 선생님 여기 설명드렸죠? 여기 삶의 끝에 있는 곳이기 때문에 모서리이기 때문에 이런 죽음의 공간이다. 삶의 공간 어디? 이론외과의 자갈벌이다. 요건 화자의 위치다. 그래서 여기 이 공간에 대비가 좀 나오고 있다라는 거 확인하고 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수풀의 의미 이렇게 달라져 있다라는 것도 보고 가시고요. 자, 이렇게 김한진 박사와 양수동 박사의 해독의 차이점들을 좀 정리를 해본다면 김한진 해독은 532의 구조고 화자가 기파랑을 회상하는 구조다. 뭐야, 흐느끼다가 기파랑을 상상했지. 달을 상상하면서. 됐죠? 양수동의 해독은 어땠어? 문답이었고 352의 구조를 가지고 있었다. 이렇게 구조가 좀 다르다라는 거고요. 화자의 위치는 어디예요? 김한진의 해독에 의하자면 이론외과의 자갈벌이라는 위치가 있었죠. 양수동 해독에서는 어땠어? 창을 열고 있는 방, 아까 열어젖힘에 그랬잖아. 문을 이렇게 열어젖히는 방이 아니었을까? 우리가 이렇게 추정이 가능해지는 거죠. 대립시어가 김한진 해독에서는 눈으로 되어 있고요. 양수동 해독에서는 이제 서리로 나와 있는 게 좀 차이점이 보이고 있고 기파랑을 나타내는 표현을 김한진 박사께서는 곡갈이라고 표현하셨고 양수동 박사는 화반이라고 표현하셨구나 라는 것도 여러분 그냥 이제 사소한 차이점으로 좀 보고 가실 수 있겠습니다. 분위기 별표입니다, 여러분. 분위기가 김한진 해독에서 좀 애상적이야. 슬픔이죠, 슬픔의 정서. 왜 그런지 아시죠, 여러분? 흐느끼며 바라봤고 그리고 다른 이미 어땠어? 이렇게 앞에서 보이는 게 아니라 이미 언저리로 떠나가 버렸기 때문에 굉장히 슬픔의 정서가 느껴진다. 그 얘기인 거죠. 근데 양수동 박사의 해독은 좀 달라. 탁 열어젖혔고 문을 쫙 열어젖히면서 기파랑의 인품과 관련되어 있는 4개의 자연물들이 쫙 등장하면서 아주 그 인품을 따라가겠다라는 그 마음의 끝을 따라가겠다라는 진취적인 기상이 느껴지고 있었다라는 거 그 차이점 여러분들이 좀 정리하고 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17번 별표 되겠습니다. 19제 향가는 시조와의 관련성이 너무 많이 나와요. 너무너무 많이 나와서 여러분 요거 잘 정리해 놓고 가셔야 됩니다. 3개의 의미 단락으로 이루어져 있다는 거 그리고 이 뒷부분에 뭐가 나타난다? 감탄사가 나타난다라는 거 그리고 감탄사가 무슨 기능을 한다? 시상
또는 여러분 이거 정서라고 하셔도 돼요. 정서를 집약, 농축해서 빵 터트리거나 아니면 태도를 바꿔버려. 태도를. 앞에 마이너스의 태도였는데 뭐 뒤에 플러스의 태도로 바꾼다든지 이렇게 전환하거나 그러면서 마무리하는 기능을 담고 있는 것이 시조종장의 감탄사 혹은 십구체향가 낙구의 감탄사다라는 거 잘 기억하고 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십구체향가는 시조의 어떤 조상? 시조에 영향을 준 그런 신라의 노래로 우리가 많이 배우고 가는 작품이 되는 거죠. 자, 여기까지. 좀 복잡했나요, 여러분? 찬, 기파랑가, 기파랑을 찬양하는 노래의 추모시로서 양주동 박사와 김한진 박사의 해석이 좀 많이 다르기 때문에 이 해석의 차이를 좀 점검해야 되는 작품으로서 같이 한번 공부해 봤습니다. 굉장히 상징이 뛰어나기 때문에 그 상징적인 의미들 어떻게 연결이 되고 어떻게 해석될 수 있는지도 잘 잡고 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찬, 기파랑가라는 19체 향가 같이 공부했습니다. 여기까지 영상 찍겠습니다. 감사합니다.